네, 고지수 박사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1980년 5월 광주 당시 미국에서 전개된 김대중 구명운동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이 김대중 구명운동은 5월 광주에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서 파생된 전 세계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이 내란 음모 사건은 이미 군사정부에 의해서 조작된 것으로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중에 과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 광주항쟁 당시 시점에서 이 김대중 구명운동은 5월 광주가 던진 한국사회 민주 문제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가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 구명운동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1970년대 한국사회 개신교 반유신 운동의 연장에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구인 북미주 인권연합과 그리고 아시아 교회위원회와 같은 굵직한 기구들은 70년대 제3세계 특히 한국 개신교 사회 선교 부분과 결합되어서 국내 민주화 인권운동을 지원하는 연대 기구였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80년대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선교와 피선교국의 관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76년에 개신교인이죠. 카터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인권외교를 천명했는데요. 일종의 개인의 성향입니까? 카터 개인의 성향인데 여기에 개신교 인권운동이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지향이 결합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5월 광주의 항쟁 이후 김대중 구명운동, 미국에서 전개된 김대중 구명운동은 70년대 개신교 반유신 운동의 연장에서 미국 교회, 세계 교회 그리고 미국 정부와의 공조 속에 접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김대중 구명 운동은 한반도 냉전기 분단 지형 안에서 위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80년 광주 직후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경제 지원 등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방침을 계속 밝혔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서는 빠른 5월 광주의 진압 이후에 질서 회복과 정치 자유화라는 일종의 레토릭인데요. 정치 일정표들을 종용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대중 구명운동은 이러한 정치 일정표들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재판의 경과에 따라 진행됐지만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전두환 신군부의 정치적인 일종의 안착 과정에서 카터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일종의 외부 변수로 유도된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80년 5월 광주가 던진 한국사 민족 민주 문제에서 김대중 구명운동의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요인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반유신 운동의 연장으로 김대중 구명운동을 접근할 경우 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시기 한국 국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인권과 관련해서 다수의 사건들이 집중해서 발생하던 시기였습니다. 안보 전국에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죠. 특히 2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추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 교회, 세계 교회가 한국 인권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저는 직접적인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해외 개신교 기독자 네트워크들이 집중해서 출연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북미주 인권연합입니다. 75년 11월 19일에 뉴욕에서 미국과 캐나다 전체 그리스도 교파 연합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조직이 결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권연합이라고 알고 있는 기구입니다. 한국 문제, 한국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화, 정치 의제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그리고 한국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활동 세 가지는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정보 수집입니다. 유신 체제가 워낙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국내 상황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선교사 그룹을 통해서 국내 상황을 선교본부와 해외로 알리는 정보 수집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왕성하게 진행됐던 게 로비 활동인데요. 미국의 의회 그리고 정관계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호소, 탄원 운동 등을 동원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3세계 선교연대 차원이기도 했지만 종교적 상대연대를 넘어서 일종의 유신 후반기 한국 개신교 민주진영, 제야민주진영과 일종의 정치공조 형태도 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8년 현재 인권연합에서 이제 분류해서 가지고 있었던 메일링 리스트가 한 70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A그룹에 해당하는
명단이 분류돼서 특별 관리가 되던 명단이 한 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로비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표문에서 표 1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 1. 혹시 제가 발표문 띄우지를 못했는데 표 1을 보면 당시 캐나다와 미국에 있었던 개신교 연합, 교파 연합 기구들이 대거 이 인권 연합의 기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아시아 지역 위원회도 마찬가지, 국제 네트워크도 기구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개인 회원들도 굉장히 상당수 많은데 제가 지원 지면상 수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권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실행위원회가 맡았습니다. 실행위원회의 주요 인물들은 미국 감리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가장 중심 인물이었어요. 인권연합이 있었던 곳 자체가 뉴욕에 있었던 그 인터처치 센터라고 하는 감리교 본부 건물 안에 들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패기 벨링스, 김상호 목사, 에든 벤스, 에든 피셔, 이분들 모두 감리교 소속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인 운영위원으로 상시적인 회의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한인들로, 한인 민주 인사들이죠. 우리 장군 김재준 목사님, 그리고 캐나다의 이상철, 그리고 장로교 이승만, 손명걸, 고충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결합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무국장의 일이었는데요. 초대 사무국장 김상호 목사에서 79년 유신 후반기죠. 그러니까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페리스 합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인권연합의 그룹, 자문단 그룹을 여러분들이 그 표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미국 내에서 한국 문제, 민주화 인권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 그룹이 그 자문단 안에 모두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회와 정치관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그리고 선교사 그룹들로 자문단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구가 아시아 인권을 위한 교회위원회인데요. 우리가 통상 CCHRA라고 제 약어로 표현하는데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 에큐메니컬 선교 기구입니다. 특별히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권 상황, 1970년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이 인권 문제를 굉장히 집중해서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원조 문제를 인권과 결합시키죠. 그래서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인권 상황을 관리하는 일종의 선교 기구였습니다. 국내에 있었던 월요 모임, 선교사 모임, 월요 모임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월요 모임의 실행 간사이죠. 린다 존스 선교사님과 이제 80년 5월 광주 시기에 이 교회 위원회의 책임 실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큰 조직과 함께 여기 한인 개신교 민주단체들이 결합이 돼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체는 민주동지회, 75년도에 전신이 형성이 되어서 77년도에 민주동지회로 바꾼 비공개 네트워크이죠. 서독과 일본, 그리고 국내 NCCK, 그리고 미국 가장 중요했던 이 지역을 연결하는 인물 중심으로 연결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일본의 지명관 선생님이라든가 오재식 선생, 그리고 독일의 서독에 있었던 이삼년 선생님, WCC 박상진, 그리고 미국의 이승만, 김재준 등등 우리 개신교 민주화운동 하셨던 인물들이 모두 이 민주동지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8년도 국내 제야민주연합전선이죠. 민주주의 국민연합의 북미본부로 출발한 국민연합 북미본부가 중요하게 결합돼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이죠. 한민통 미주본부 73년도에 출발을 했는데요. 한민통 미주본부도 이 개신교 네트워크 범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 의장은 김재준에서 송정률, 그리고 5월 광주시기 이재현 박사가 한민통 미주본부의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70년대 반유신운동 연장에서 이 김대중 구명운동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3.1 민주구국선언 명동 사건이죠. 이 사건은 국제사회, 특히 세계교회, 미국 교회가 관련자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관계의회를 대상으로 여론전, 호소를 했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대중의 구명의 정치적인 상징성이 이미 70년대에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초기 대응, 광주의 상황이 미국으로 전달되는 초기 대응 전달 경로는 선교사 그룹을 통해서 일본 개신교 네트워크를 지나 미국 선교본부로 전달되는 경로가 가장 많았습니다. 5월 20일에서 26일까지 각종 성명, 소소문, 기도문, 그리고 연합 기도회, 추도회들이 집중해서 열리는데요.
초기 이 반응들은 자유와 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인권연합의 페리스 하비 목사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카터 정부에게 군사 원조화를 포함한 무기 판매 등 일체를 동결할 것을 굉장히 강하게 촉구를 하죠. 그 배경에는 이 광주의 진압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반미 감정에 대한 우려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네트워크 안에 형성되는 반미 감정 우려를 조기에 차단할 목적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카터에게 그런 여론을 저는 형성합니다. 3장에서 김대중 구명운동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대중 구명운동은 미국에서만 전개된 것이 아니라 일본과 세계교회, 국제인권기구, 그리고 자유진영의 지도자급 인사들, 정치인들이 대거 합류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확장된 형태로 김대중 구명운동이 전개되었는데요. 미국 지역만으로 한정했을 때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개신교 인권사상 그리고 한국 정치 자유와 민주화 등의 이념과 구호로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70년대 이후 야당 정치인 김대중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 그리고 굉장히 가까웠죠. 미국과의 친화력, 친미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이러한 일종의 이념의 배경들이 대한 공감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내란 사건의 재판 경과에 따라서 구명운동도 상승하면서 전개되었는데요. 1심과 최종심 대법원까지 사형이 확정되는 과정에 점점 이제 여론전이 확장되는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광주의 초기 진압 이후 28일 이후에 이 전두환 신군부의 정치 일정표를 따라서 김대중 구명운동이 전개되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규화에서 전두환으로 바뀌는 과정,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죠. 그리고 80년 11월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두환이 81년 1월 말이죠. 방미 1월 28일에 미국을 방문하여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러한 정치 일정표를 따라서 김대중 구명운동도 함께 전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이 돼서 마지막에는 형집행정지로 미국행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여론전과 호소전을 통해서 집중 전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대중 재판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데요. 전두환에게는 김대중 재판이 이 한미관계 시험용일 것이다. 당시 미국의 언론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카토 대통령에게는 국내적으로 인권단체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김대중이 사형이 될 경우 한미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개신교인들, 미국의 개신교인들, 교회 인물들이죠. 미국 사회에서 상층 엘리트 지식인들인데요. 이들에게는 김대중 재판이 곧 광주의 비극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우리하고 실제로 당시 한국 사회와 온도차가 굉장히 크죠. 한국 정치 민주화 이행이 곧 김대중 구명이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고 있었죠. 따라서 한국 정부를 최대한 압박해서 김대중 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개신교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내 문제로 철저하게 제한을 뒀죠. 사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사형을 계속해서 예교를 했습니다. 이 이면에는 미국과의 협상, 정치적인 어떤 승인 과정을 얻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한 측면이 강합니다. 카터는 미국 정부죠. 공식적으로는 제재와 압력을 배제한 채 현지 관리, 글라이스틴 주한 및 대사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이제 방식을 일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의 인식은 미국 안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에서 교두보, 한국의 마틴 루터 킹, 정의의 상징, 민중의 표상, 인권의 영웅, 이건 카토의 표현인데요. 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의 광주는 이러한 이게 호소문이라든가 탄원서들에 등장하는 표현들인데요. 이 호소문들에는 광주라는 지명은 사라지고 김대중의 구명이 한국 민주화 일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호 여사의 편지가 34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터에게 전달되었고 그 내용은 남편이 석방과 미국행을 굉장히 간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에서 은퇴할 것이고 기독교 복음 사업에 전력할 것이다. 남편이 사형은 국가적 문제로 아주 의미를 둔 편지가 카터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가장 큰 캠페인은 10월 17일자로 출범한 인권연합과 국민연합이 공동으로 전개한 구출 캠페인인데요. 표 3에서
그 구성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일종의 지속성입니다. 구명운동뿐만 아니라 82년 12월에 김대중이 형 집행정지로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신변보호뿐만 아니라 그리고 85년 최종적으로 귀국하는 시기까지 이 캠페인의 지속성과 영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미국의 의회 의원들이 대다수 참여한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호소력과 일종의 여론전에서 굉장히 오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82년 11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로널드 레이건의 당선이 김대중 구명의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카터 행정부는 자신의 임기 마지막에 그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김대중 구명을 최후의 일종의 인권 외교의 일종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최초의 승부로 이 부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물밑 협상을 통해서 전두환이 바라는 방미, 워싱턴 방미,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것과 같이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네, 1981년 1월 23일 한국 대법원은 김대중의 사형을 확정했고 바로 다음 날 24일 전두환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계엄령이 해제가 됐죠. 그리고 전두환은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미국 개신교 네트워크에서는 명백한 거래이고 부끄러운 이벤트이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석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인권연합의 페리스 합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김대중 재판에서 짧은 숨고르기다. 레이건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속 석방 운동을 전개할 것을 이제 촉구합니다. 미국 교회 지도자들도 역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 유지를 위해서 김대중의 석방 그리고 시민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레이건을 향해서 계속 지속해서 이제 여론전을 전개합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난 이후의 구명운동은 행정부 접근성이 약화되죠. 카터와 행정부 때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레이건에서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계인권기구라든가 자유진영의 지도자급 구명호소를 통해서 석방운동이 전개됩니다. 국제호소 캠페인의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82년 12월에 김대중은 신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카터가 재임 시절에 남긴 기록 백악관 일지에는 80년 5월 광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김대중에 대해서는 인권의 영웅이고 나는 그의 사형을 멈추기 위한 모든 압력을 전두환에게 행하여 마침내 신병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올 수 있다는 회고를 남겼습니다. 이 침묵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김대중 구명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미국 개신교 네트워크 안에서 광주 사태의 원인이나 진상규명, 미국의 배후에 대한 물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 물음은 개신교 네트워크 밖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레이건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확인이 됩니다. 김대중 구출 성사 과정에서 자유우방이 연대 책임이 있는데 미국을 향해서 하는 얘기겠죠. 광주 사태에 일체의 공식 비공식 노력이 없는 것은 매우 통탄할 일입니다. 마치 광주의 일이 잊혀진 사진처럼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숭고한 기독교의 나라 미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내용으로 편지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아시아 선교 기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김대중 구명운동은 미국 의회와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여론전, 호소전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광주의 배후에 미국 책임 문제가 반미 감정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려하고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선 너무나 명확하죠. 초기에 광주의 살상을 국내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세계에 알렸지만 미국 개신교 네트워크가 현실적으로는 그 이후에 전두환의 정치 일정표, 한미 간의 정치 일정표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일종의 유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70년대 유신 체제 이후 어쩌면 이것은 미국 교회의 지원을 받은 개신교 인권 운동이 가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 국면에서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김대중 구명운동은 냉전기 자유세계 질서 안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분단 한국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은 제기될 수 없는 구조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